그럼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성동격서 전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바이드 앤드 룰 전략은 언제나 활용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함대들이 최근에 통해서 해상훈련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배들이 떴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흑해에서도 지금 충돌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문제와도 연동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시금석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이, 그리고 일본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과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남중국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민족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북한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우리는 이 사태를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속육감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이런 구도가 펼쳐졌을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했다면 우리 역사는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게 패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 팽창은 당연히 일본의 위협이 되죠. 일본은 당연히 재무장을 할 것이고요. 미국은 태평양에서 두 개의 강대국과 대결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러시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일본에게 재무장을 허용하고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의 남진, 그리고 중국의 태평양 또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진출을 막겠죠. 일본의 해군력 증강은 이제 불가피한 겁니다. 우리의 선을 떠나서 일본은 당연히 능력만 있다면 해군력을 증강시키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동될까, 불리하게 작동될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지정학적 관계를 보는데요. 이거 당연히 원교 근공, 그리고 3,000km 이상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해 문제를 놓고 이제 중국 해군이 동해 출몰하고 있어요. 낮은 선봉지구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러시아 당연히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코앞까지 중국 함대가 진출합니다. 당연히 충돌이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으로서는 최소한도 연해주 일대 40만 평방킬로미터는 찾을 욕심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두만강 하구의 출해권이라도 완전히 확보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습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러시아에게 150만 평방킬로미터를 빼앗겼는데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거니까 앞으로 이 두 강대국 간의 경쟁, 충돌의 관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일본, 그리고 미국은 잘 조정해 가면서 앞날을 예측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동아시아에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겠구나.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제 방송을 마쳤는데요. 편집을 끝내기 전에 오늘 사태가 발생해서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울하다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영어하는 교수인데요.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가 임진강가에 갔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임진왜란 때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탈출하던 그 운명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형국이었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몇 개 뉴스를 봤습니다. 흑해 지역에서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더군요. 드미니 섬에서 러시아군에 저항하던 13명의 우크라이나 군인 전체가 전세했습니다. 제가 예측했었죠. 흑해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게 지정학적 구도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푸틴, 즉 러시아의 야심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과거 소비에트 제국의 부활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죠. 방송을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삼국체제의 부활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하나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인데요.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한국의 임금과 대신들은 저항 없이 항복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끝까지 항전을 얘기했고 도피를 거부했고 국민들에게는 화염병을 들면서 저항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걸 떠나서 이런 정신이 필요한데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나게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드시 극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유라시아의 지정학이고요.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행태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차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재 우리는 분단이 되어 있죠. 분단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한반도의 분할론을 처음 제기한 것은 영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시행되지 못했지만 결국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바로 한반도로 물밀듯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이 분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있어 터진 것이 6.25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했는가를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니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그 국민들은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저는 늘 그렇듯이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념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일상에 매몰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요. 어떻게 되겠지 않은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유감스럽지만은 외적과 크게 싸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제관계는 냉혹하기 때문에 힘을 갖추지 못한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평상시에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저는 의심을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리고 구한말의 상황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입말씀하게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이 터지면 그들은 대부분 도망가거나 아니면 적에게 굴복하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헌신하고 심지어는 남의 나라까지 가서 독립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자꾸 되풀이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먼 곳에 있는 유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간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현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나비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